자, 문학 해설 갑시다. 18에서 21번에 이범선의 표구된 휴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별표 3개. 이범선의 표구된 휴지. 자, 지문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인물의 간접 제시.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성격이나 심리를 제시하는 게 간접 제시니까 당연히 말과 행동에서 얘 추론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말과 행동에서. 여러분 강조했었던 내용이죠. 인물의 간접 제시. 여러분 본문 들어갑시다. 그거 표구할 수 있겠지? 표구? 그래, 그게 할 수 있겠지. 창호지니까. 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소설에서 자주 맞닥뜨리는 상황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보게 되는 소설 지문이란 건 이게 소설 전체 줄거리라고 한다면 여기서 특정 부분 이렇게 잘라가지고 내용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앞부분의 맥락이 다 날아가 버린 상태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한 3-4줄 읽었는데 뭔 상황인지 알겠다. 그게 더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알겠죠? 네. 학생 중에 뭔가 이해가 안 되면 뭐지? 하면서 넘어가는 거 되게 좀 찝찝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 그래서 소설에서 이게 버퍼링이 걸려서 시간이 지체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일단 쭉 진행해줘야 돼. 쭉. 그래서 갑자기 표가 할 수 있겠지? 뭔 얘기야. 한 열 몇 줄 더 읽어야 맥락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소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떡밥 회수. 일단 뭔가를 툭 던지고 나중에 회수되겠지. 다만 이때 뭔가를 툭 던졌다까지만 인지를 해두는 게 중요한 거죠. 이해됐나? 이거 한 번 이해 안 된다니까. 자, 그게 할 수 있겠지. 창호지니까 난 그런 걸 잘 모르지 않나. 그래, 화가인 자네 생각을 했지 뭔가. 화가인, 파란색 밑줄. 자, 여기서 나의 성격은 뭐죠? 나의 성격. 화가죠, 화가. 됐나? 나의 성격은 화가입니다, 화가. 자네가 어디 적당한 표구사에 맡겨서 좀 해주지 않겠나? 그게 어렵지 않지만 자네도 어지간히 호사가군. 이걸 표구해서 뭐하나? 도대체 어디서 주워온 건가? 이 휴지는. 휴지 빨간색 내못주고. 휴지. 휴지. 아닌 게 아니라 정말 휴지통에서 주운 거지? 그 친구 은행 창고에 저녁 되면 날마다 빼지 않고 들어있는 지게꾼이 있단다. 은행 문 앞에 지게를 벗어 세워놓고는 매우 죄송스러운 태도로 조용히 은행 안으로 들어서는 스물댓 보이는 그 검은 얼굴의 청년을 처음엔 안내원이 막았다. 뭐지요? 여기 은행이요. 그러니까 저 돈을. 청년은 어리둥절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글쎄, 은행이라니까? 그런데 조금 더 할 수 있습니까? 조금이라니 뭘 말이요? 저금을 조금 더 할 수 있습니까? 저금요. 은행 안의 모든 시선들이 그 지게꾼에게로 쏠렸다. 여기 빨간색 밑줄. 청년은 점점 더 당황하였다. 자,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청년의 성격은 어떻죠? 내성적이고 소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맞습니까? 그런데 소심한 것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순박하다. 이유가 뭘까? 왜 소심하다라는 부정적 뉘앙스로 가면 안 되는 거지? 묻겠습니다. 여기서 나의 충고는 왜 여직원이 휴지통에 버렸던 그 청년이 쓴 종이 있죠. 돈을 쌓은 그 종이.
그리고 왜 휴지통에서 굳이 끄집어내서 표구를 부탁하고 있는 거지? 이해 잘 안 되나?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추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진행합시다. 자, 그 다음에 얼굴이 붉어져서 돌아서 나가라는 그를 불러세운 것은 예금창구의 여직원이었다. 청년은 손에 말아주고 있던 라면 봉지에서 꼬깃꼬깃한 100원짜리 지폐 5장과 새로 새긴 목도장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여직원에게 바쳤다. 청년은 저만치 한 구석으로 가 서서 불안스러운 눈으로 멀리 여직원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참 만에 그는 흠칫 놀랐다. 생전처럼 그는 C자가 붙은 자기 이름을 들었던 것이다. 그는 여직원 앞으로 달려와 빳빳한 통장을 받았다. 청년은 여직원과 안내원에게 굽신굽신 절을 하고는 한 손에 통장을 받쳐든 채 들어올 때처럼 조심스럽게 유리문을 밀고 나갔다. 통장을 확인할 경황도 없이. 소심 그 자체죠. 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해줘야 됩니다. 이유는 조금 이따 확인됩니다. 파란색 밑줄. 다음 날부터 그 청년은 매일 저녁 무렵이면 꼭꼭 들렀다. 자, 지하 묻겠습니다. 여기서 청년의 성격 알 수 있죠? 이 청년은 저금하기 위해서 매번 은행에 들르는 행동을 하는 거지. 그럼 어떤 성격인 거죠? 굉장히 맞습니까? 성실한 성격. 하루에 200원 혹은 300원, 또 어떤 날은 500원. 그의 통장에는 입금만 있고 출금란은 비어 있었다. 그렇죠? 그 돈을 차곡차곡 잘 모아두고 있는 거지. 자, 이제는 제법 안내원과는 익숙해졌으나 여직원 앞에서는 여전히 얼굴을 붉히며 혹시 플러팅하러 왔나? 수고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표정 그대로였다. 파란색 밑줄. 수고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표정 그대로였다. 그러니까 청년은 굉장히 예의 바르다 맞습니까? 됐나?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얼마나 오시겠어요? 여직원이 미소로 물었다. 예, 오늘은 좀 왜요?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걸 동전으로 그동안 저금통에 넣었던 걸 오늘 껴왔죠. 그래, 여기 이렇게. 청년은 종이에 싼 것을 내밀었다. 아이, 많이 모으셨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이거. 청년은 뒤통수를 극적거리며 언제나 그가 서서 기다리는 구석으로 갔다. 이게 바로 그 지게꾼 청년의 동전을 싸가지고 온 종이지. 파란색 밑줄. 이게 바로 그 지게꾼 청년의 동전을 싸가지고 온 종이지. 근데 그거 여직원이 휴지통에 버렸잖아. 그렇죠? 근데 왜 다시 굳이 끄집어내서 표구를 부탁하고 있는 거죠? 묻겠습니다. 그 종이는 누가 갖고 온 거죠? 청년이 갖고 온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의 친구가 그 휴지를 나한테 표구를 부탁했다라는 건 그 휴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휴지는 청년에 대한 관심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청년이지? 그렇죠. 이런 청년인 거죠. 그러니까 나의 친구는 청년의 뭐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았다? 순박함, 성실함, 예의 바름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됐나? 그러면 나의 친구는 지금 청년에 대해서 호감이 있는 거니까 이 청년의 성격은 소심한 거야? 순박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순박으로 가야 되는 거죠. 납득돼? 그러니까 순박으로 가야 된다고. 순박으로. 친구는 내 손에 편지를 가리켰다. 그래, 그럼 그의 집에서 그 청년에게 보낸 편지란 말인가? 글쎄,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겠지. 동무전에 새는 여직원을 거절해주다가 우연히 발견하고 재미있다고 생각돼서 가지고 온 것뿐이니까. 자, 우물집 할머니 하루 앓고 갔다. 모두 잘 갔다 한다. 장손이 장가 갔다. 색시는 넘어마 공부 영감 딸이다. 구장내 탄실이 시집간다. 신랑은 읍에 서기라더라. 앞이 순이가 어제 저녁 감자 삶아 치마에 가리 들고 왔더라. 순이는 시집 안 갈 기라 하더라. 부모님 억잠 못 하자는 소리가 들리죠. 니는 빨리 장가 안 가려고 한다. 내가 그래서 고시 준비할 때는 명절에 집에를 잘 안 갔습니다. 가면은 결혼은 어떻게 되어가노? 공부는 잘 되고 있나? 안 되니까 학교 못 하고 있지. 아무튼 간에 여러분 여기 편지에는 아마 이 편지 쓴 사람이 이 청년의 부모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렇죠? 자신의 안부를 전하고 그 다음에 청년의 안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편지에는 이 청년 부모에 뭐가 담겨 있는 거지? 이 편지에는 애정, 그 다음에 걱정이 담겨 있는 거 맞습니까? 그죠? 자, 나는 비시시 웃음이 새어나왔다. 파란색 밑줄. 나는 비시시 웃음이 새어나왔다.
자, 묻겠습니다. 그럼 이때 이 웃음이란 비웃음일까? 아니죠. 이런 내면과 성격에 대한 호감의 표시라고 봐야 되는 게 맞겠지. 납득되나? 그러니까 이걸 확인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던 대로 말하고 행동한다. 편지 내용도 그렇고 친구의 장난기도 그랬다. 어쨌든 나는 그 창호지를 아는 표고사에 맡겼다. 그게 어떤 편지라고 묻는 표고사 주인한테는 굉장한 겁니다. 이건 정말 국보급입니다. 하고 얼버무렸다. 빨간색 밑줄 표고사 주인은 머리를 갸웃거렸다.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표고사 주인이 머리를 갸웃거렸다라는 건 이해를 못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해석해야지. 납득되나? 이런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자, 그 나는 그 창호지 편지를 강감히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런데 은행 친구가 어느 외국 지점으로 전근이 되었다. 비행기가 떠날 때 나는 문득 그 편지 생각이 났다. 네 떠나고 며칠 안 있어 송아지 났다. 그 길로 나는 표고사로 갔다. 구겨진 휴지였던 그 편지는 깨끗이 펴져서 액자 속에 들어있었다. 그렇게 치정하고 보니 그게 정말 무슨 국보나 되는 것 같았다. 국보, 파란색 네모치고. 여러분, 쓸모없는 휴지에서 왜 갑자기 나는 그 표고된 휴지가 국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나도 뭐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순박함과 성실함, 예의 바름에 대한 가치, 그리고 애정과 걱정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게 됐다 맞습니까? 해석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돈 좋다. 그러나 너가 엄마는 돈보다도 너가 더 좋다 한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정확하게는 청년의 아버지였겠죠. 밥 먹고 배 아프면 소금 한 줌 먹으라 하더라. 그날부터 그 액자는 내 화실에 그냥 걸어두었다. 그냥 걸어둔 거다. 근데 그게 이상하게도 파란색 밑줄 차츰 내 화실의 중심점이 되어갔다. 무슨 뜻이지? 나는 지금 직업이 화가죠. 그런데 이런 편지가 지금 내 화실의 중심이 되어갔대. 그러면 나는 어떤 예술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화려한 예술이 아니라 이런 걸 드러내는 예술이 진정한 예술이다. 깨달았다라는 게 나의 내면이겠지. 납득되나? 이 작품의 내용이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이거 니은과 리을 차라리 다 표시하기보다는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좀 내면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 됐죠? 자, 그러면 19번에 선지 5번 갑시다. 19번에 선지 5번. 거리와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불안한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여기서 인물의 불안한 심리를 왜 부각하는 거지? 그래, 뭐가 강조가 되는 거죠? 청년의 순박한 성격이 강조가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20번에 선지 2번 정답인데 혼사와 관련하여 수신자의 현재 상황을 지지하고 있다. 여러분, 안 돼. 무조건 걱정해야 됩니다. 그래, 뭐가 강조가 되는 거죠?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애정이 더 한결 강조되는 효과가 있겠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19번하고 20번은 사실은 뭘 물어보고 있는 거죠? 단순한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정확한 이해. 그걸 물어보고 있는 문제라고 봐야 돼. 됐나? 자, 그 다음에 18번에 선지 5번의 별표. 주제라고 적어봅시다. 그러니까 나의 내면은 처음에는 그 종이를 휴지로 인식했다가 그 다음에는 국보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내면의 변화를 묻고 있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얘에서 얘로 왜 바뀌었는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 나오면 대응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금 봐주고 있는 거라고. 자, 다음에 21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2번 정답인데 B에서 구석으로 갔다라고 마무리하고 이계로 A를 다시 이어간 것은 B에서 A로 시간적 선후가 역전되면서 아니죠. A가 오히려 그 이전인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 되게 당연한 게 잘 생각해봐. 나는 이런 내면 왜 갖게 된 거죠? 왜 내면이 여기서 여기로 바뀌게 된 거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내 친구가 뭔가 이야기를 전해줬으니까. 근데 내 친구는 뭘 보고서 감동했던 거지? 그 청년의 행동과 편지의 내용 맞습니까? 그렇죠? 그럼 당연히 시간 순서상 뭐가 제일 먼저겠어? 편지가 제일 먼저겠죠.
이해됐나? 그 내면이 구별되면 굳이 글쎄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구별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 당연히 내가 내면이 변하게 된 건 편지 때문인데 편지가 이것 다음이다. 말이 돼? 아닌가?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아무튼 21번의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시간적 선호가 역전되고 있는 게 아니죠. 됐어? 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고 뒤로 넘어갑시다. 자, 홍정열 동요과 관련해서 어디 가보냐면 여러분 그 24번에 선제 4번 있죠. 24번에 선제 4번. 선제 4번하고 5번의 별표 하나씩. 근데 24번에 선제 4번이 약간 좀 짜치는 선제 같습니다. 평가원답지 않게. 여러분, 이거 기출 근거 보이죠? 그쵸? 평가원 기출이 아니라 교육청이죠? 왜냐, 평가원에서 그동안 잘 안 물어봤거든. 좀 약간 짜치는 내용이라서. 아무튼 근거 찾느라 좀 힘들었습니다. 학평까지 다 뒤졌는데 2019년 3월달 정비석의 산정부안인데 이름도 정다운 백마복은 바로 지오지간에 서 있고 내일 오르기로 예정된 비로복은 단걸음의 건너뛰기 정도로 가깝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백마봉과 비로봉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쵸? 쳐다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쳐다보고 있는 게 바뀌니까 뭐를 인정할 수 있죠? 시선의 이동을 인정할 수 있죠. 네, 여러분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지 지오지간에 서 있다니까? 내가 백마봉으로 간 게 아니죠. 그다음에 비로봉은 내일 오르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는 인정할 수가 없어? 공간의 이동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공간의 이동도 있고 시선의 이동도 있는 둘 다 있는 그런 작품도 있어. 근데 여기서는 서 있는 상태에서 그냥 고개만 돌리고 있는 거니까 얘까지만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 당시 선지가 어떻게 나왔냐면 백마봉에서 비로봉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다른 여장에 비해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아니 비로봉은 내일 가기로 예정돼 있다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24번에 선제 4번 밑에 적어 봅시다. 이렇게 두 개 구별해 줘야 되는 거죠. 됐나? 자, 그러면 24번 관련해서 A 부분 갑시다. 사자복 높은 돌이 용서를 굽어 보되 바위 중턱 파인 곳에 돌 하나 껴있다. 중의 말이 황당하여. 빨간색 밑줄. 중의 말이 황당하여. 내면이죠. 대가 걸려 들으니 저 바위에 사자가 화룡돌을 말하기를 이네 몸 육중하여 무너져 내려가면 너의 깊은 못이 터전도 없을 테니 네가 재주 많다 하니 내 발 조금 고여다오. 화룡이 옳게 여겨 건너편 산에 올라 저 돌을 빼다가 이 바위 괴었다 하네. 파란색 밑줄. 들으니 그럴듯해. 내면이 어떻게 바뀌었죠? 뭔 개소리야 이러다가 그럴듯하네. 내면이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24번에 5번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 생각에 24번은 5번으로 정답이 돼야 이게 딱 내면의 변화를 정확하게 물어보는 문제가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5번이 훨씬 좋은 선지인데 정답은 엉뚱하게 4번으로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자, 그 다음에 들으니 그럴듯해. 건너산 바라보니. 밑줄. 건너산 바라보니. 자, 묻겠습니다. 건너산 바라보니니까 시선의 이동이야? 아니면 진짜로 건너산으로 이동한 거야?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24번에 4번은 인정이 될 수가 없죠. 2019년 3월달 모의평가에서 이렇게 낸 적이 있습니다. 이해됐나? 그래서 24번에 정답이 4번으로 나오긴 하는데 중요한 건 바로 5번이었더라. 내면의 변화를 묻고 있네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5번에 2번의 별표. 25번에 2번. 자, 25번에 2번은 두 가지로 답을 낼 수가 있는데 일단 25번 문제 위에다가 기출 예시 하나 적어 봅시다. 22년 예비시행 이광수의 무정. (22년) 예비시행 이광수의 무정.
여기 보면 형식은 오늘 저녁에 이것을 깨달았다. 깨달음에 슬펐다. 마치 자기가 인생 경력을 다 들여서 하여오던 사업이 일조의 헛되인 것인 줄을 깨달은 듯한 실망을 맛보았다. 그럼 여러분, 깨달은 듯한이죠. 진짜 깨달았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다죠. 선지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인생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헛되인 것임을 깨닫고 안 되죠. 그런 것 같은 거랑 진짜 깨닫다 다른 얘기인 거지. 이해됩니까? 물론 그 당시 문제풀이할 때 이거 사실 이광 쌤 무지하게 올해 EBS 연계니까 EBS 올인원 수업할 때 이거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납니까? 내가 뒷부분 가지고 정답 냈죠? 근데 이거 앞부분은 사실은 틀린 거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진짜로 그런 생각을 한 것과 그런 것 같다라는 건 좀 다른 얘기라고. 무슨 얘기냐? 25번에 2번 관련해서 질문 나하러 갑시다. 자, 질문 나에 4문단 가겠습니다. 4문단. 거리에서 바다로 나가는 길이 좋다. 넓고 양편에 소나무가 선 길은 송전 말고도 얼마든지 있을 때다. 그러나 이 길처럼 정하고 고운 길을 나는 일찍이 걸어본 적이 없다. 여기 밑줄 홀레시장에서 이제 막 나오는 신랑 신부나 걸었으면 싶은 그런 길이다. 그럼 여러분, 진짜 신랑 신부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런 것 같은 길이야? 그런 것 같은 길인 거죠. 됐나? 그럼 25번에 2번 왜 틀렸는지 납득됩니까? 일단 이거 하나. 자, 다음에 보기에서 또 근거를 찾을 수도 있죠. 자, 나이는 여행 장소에서 관심을 기울인 대상에 대한 인상을 감각적으로 묘사하려는 양상이 주로 나타난다. 여기 밑줄 관심을 기울인 대상에 대한 인상. 관심을 기울인 대상에 대한 인상. 이거 왜 밑줄 쳐야 되는 거죠? 이게 나의 필자의 내면이거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대상에 대한 인상이니까 대상이 구별되면 그에 대한 내면도 구별되어야 되는 거 맞습니까? 되죠? 그래서 나지문 독해의 포인트는 어떤 대상이 주목하고 있지? 이걸 구별하는 게 포인트겠지. 자, 나지문 갑시다. 자, 3문단 다시 가겠습니다. 거리에서 바다로 나가는 길이 좋다. 넓고 양편에 소나무가 선 길은 송전 말고도 얼마든지 있을 게다. 그러나 이 길처럼 정하고 고운 길을 나는 일찍이 걸어본 적이 없다. 홀레 시장에서 이제 막 나오는 신랑 신부나 걸었으면 싶은 그런 길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B 바다로 나가는 길 네모 쳐보고 이게 주목한 대상이겠지. 맞습니까? 이게 주목한 대상이겠죠. 다음에 그에 대한 인상은 홀레 시장에서 이제 막 나오는 신랑 신부나 걸었으면 싶은 그런 길이다. 이게 인상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길이 끝나면 천공, 해활, 거기엔 떡 받치고 선 것이 하나 있을 때 초현실파의 그림처럼 의외의 것이 돼 배경이 조화되어 버린 여기까지가 인상이겠죠. 인상. 철봉이 하나, 철봉 네모치고. 자, 3문단에서 그러니까 필자가 주목한 대상을 길과 철봉 이렇게 두 개겠지. 그러니까 얘에 대한 인상과 얘에 대한 인상 이렇게 구별되는 거 납득할 수 있겠나? 자, 그러면 24번에 2번 갑시다. 다시 25번에 2번. 초현실파의 그림 같은 공간에서 뛰어가 매달리는 행동을 하면서 어디에서? 철봉에서. 맞습니까? 그 다음에 뒷부분 홀레 시장에 걷는 신랑 신부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다. 상상한 적도 없지만 만약에 진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은 철봉이 아니라 바로 길이죠. 이해됐죠? 대상이 구별되니까 이렇게 묶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25번에 2번 정답 되겠습니다. 이해됨? 됐죠? 자, 다음에 뭐 나머지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문답은 썩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러면 총평 다시 봅시다. 여러분, 솔직히 어남의 어려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죠?
23년 수능이나 24년 수능 봐봐. 그때는 진짜 언어매체 어려워. 22년 수능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번엔 그런 건 아니거든. 그쵸? 근데 언어매체가 왜 까다롭다고 느껴졌을까? 실제로 체감 난도가 높았던 거 맞죠? 객관적인 난도가 높은 건 아니지만 왜 체감 난도가 높게 느껴졌을까? 언어매체에서 어떤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시간 단축해야겠다. 그렇죠. 뭐 화작도 마찬가지겠지. 근데 여러분 왜 굳이 언어매체를 빨리 풀어야 돼? 묻겠습니다. 빨리 푸는 거야? 급하게 푸는 거야? 근데 급하게 푸는 거죠. 급하게 풀면 시야가 좁아지니까 문제를 흘린다고. 그렇죠? 그러면 오늘 독서 잘 생각해 봅시다. 독서 같은 경우에는 빨리 푸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죠? 생각의 정리. 그렇죠? 개별 문장 읽고 납득하고 생각을 쌓아나가니까 연결된 지점이 나오기 시작하지.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읽는 게 되게 수월해지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 단축은 근본적으로 그런 태도가 뒷받침이 될 때 가능한 거지. 뭔가 어떤 특정 부분을 빨리 풀겠다. 아 물론 언어 매체를 뭐 20 몇 분 동안 늘어지게 풀겠다. 이건 좀 약간 현실감이 떨어지는 얘기이긴 하지만 뭐 엄매 15분 컷, 엄매 16분 컷. 아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 빨리 풀린다라는 건 열심히 공부했더니 왔다 갔다 필요가 사라져서 한 번에 풀리네? 이런 거지. 빨리 풀어야 돼. 빨리 풀어야 돼. 급하게 푸는 거죠. 제발 그러지 말라고. 제발. 그러니까 특히 이번에 그래서 이 37번 흘린 사람 되게 많거든 문제. 보여. 이걸 놓치니까. 그렇죠? 한번 BC 분석 해보자고. 베네핏 코스트. 시간 단축 효과. 글쎄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 핑계 때문에 마이너스 2점 또는 마이너스 3점. 그렇죠? 이걸 감수할 거냐. 되게 비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비합리적인 선택. 그리고 제발 선택 과목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이번에 잘 생각해봐. 독서 문학이 좀 쉽게 나온 것도 있지만 만약에 선택 과목이 내 예상만큼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됐다면 뒷부분의 멘탈 흔들릴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내 점수는 훨씬 더 올라가지 않을까? 특히 이번 시험에는 이거 충분히 맞출 수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거의 대다수일 것 같은데 틀린 문제가 있다면 그죠? 그러니까 선택 과목을 그러면 매끄럽게 끝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만큼의 준비를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매년 겪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매년. 내가 또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2년 전에 내 수업 들었던 학생이 있는데 직장인이었어. 근데 휴직하고 와서 내 수업 들었습니다. 의대 증원 때문에. 메디컬 가고 싶어서. 근데 공부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걔 동생도 내 수업 들었어. 남매가 내 수업 같이 들었던 거죠. 근데 남매 사이가 그렇듯이 머리에 떨어져 앉았습니다. 아무튼 간에. 근데 둘 다 국어 성적이 나중에 이감별고사 칠 때마다 그때는 이감이 지금보다 좀 더 어려웠거든. 이감 칠 때마다 90 몇 점씩 나와가지고 국어는 큰 걱정 없겠다. 근데 작년에 또 왔어. 이유가 뭔지 물어보니까 24년 수능이 화작이 되게 어려웠죠. 화작 3개 틀려서. 독서 문학은 다 맞았는데. 그 선택 과목이 발목을 잡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선택 과목이. 그리고 보통 선택 과목을 제일 먼저 풀기 때문에 거기서 멘탈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뒷부분에 악영향이 쭉 이어지게 되거든. 그러니까 24점이면 24점의 대접을 좀 해줘. 그쵸? 언어매체 선택자도 공부를 맞는 걸 알면서 윈터 때 언어매체 특화 하나 두고 그냥 치워버리죠. 그러니까 공부량이 부족해지니까 36, 37 이런 문제 흘리게 되는 거지. 그 기출문제 쭉 풀어보면 매체 문제에서 이거 다 선제해서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린 부분에 살짝 끼워 넣는 거거든. 이게 분명히 확인이 됐을 텐데. 내가 그래서 오늘 예시 대놓고 가져온 거 아니야? 24년 수능. 제발 학습력. 그리고 화작도 기출분석 강의 하나 정도 들어줘야 됩니다. 알겠죠? 화작도. 그리고 본바탕 화법 과정문 하나 정도는 풀어주길 추천합니다. 내가 화작은 4개 기출을 추천하죠. 1구 수능, 2 수능, 2사 수능, 25년 6월. 이거 4개. 왜냐? 나머지 화작은 쉬워. 굳이 연습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거 4개가 화작이 좀 많이 어렵거든. 그래서 1구 수능, 2 수능, 2사 수능, 작년 6월. 이거 4개 딱 뽑아가지고 중요한 시험 앞두고서 그 전날에 계속 풀어보면 됩니다. 딱 그거 4개가 기준이야. 그래서 기출 분석 강의 가볍게 하나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4개. 아까 얘기했던 기출.
근데 그 정도는 해줘야 돼. 근데 그 정도도 안 하려고 그러죠. 화정은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 자, 다음에 독서. 국품질의 지문. 이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어렵게 낼 수 있었던 요소 훨씬 많았죠. 그렇죠? 근데 좀 많이 봐주고 있더라. 근데 그게 그래서 그 2019년 9월 달에 1컷이 97점이었거든? 근데 시험지를 보면 내가 약간 이번 6월달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와, 이거 어렵게 낼 수 있었는데 되게 좀 참은 흔적이 많이 보이네. 근데 학생들은 그냥 다 맞고 별로 어려 보이지 않으니까 다 이해가 되니까 별로 안 어렵네. 근데 그때 수능에서 1컷은 84점이었습니다. 이때 대비 안 하다가 어려운 수능에 털린 거죠. 물론 지금 출제 기조를 보면 올해 수능도 그렇게 썩 어려울 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 모르죠. 이런 사례는 여러 번 있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지문을 좀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사실은 이 정도까지 이해하는 게 필요했겠다. 즉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오늘 이거 내가 다 해줬으니까 복습 잘할 수 있도록 합시다. 다음에 문항. 결국 본질은 내면 대파. 오늘 특히 이범선의 표구된 휴지 같은 경우에는 내 생각에 액자식 구성의 특징보다는 그냥 내면을 잘 뚫어내면은 시간 내에 선후관계 굳이 정리할 필요가 있는가? 당연히 휴지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국보로 인식이 바뀌었어. 왜냐? 편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거든. 그럼 시간적인 선후관계 굳이 따져야 됩니까? 내가 생각하기엔 그런데. 그죠? 근데 물론 여러분 시공간적 배경을 따져야 되는 이 장르가 딱 3개 있습니다. 딱 3개. 첫 번째. 극문학. 얘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 확인해야 돼. 왜냐? 여기서 출제 포인트가 바로 장면의 전환이거든. 여기서는 배경 설명, 배경 이해 잘 해줘야 됩니다. 시간적 공간적 배경 체크 잘 해줘야 돼. 다음에 두 번째가 고전소설. 특히 고전소설에서 공간이동 잘 체크해줘야 됩니다. 그냥 공간이 이동하면서 이 배경묘사가 살짝 들어가고 분위기가 바뀔 때가 있거든. 그 뭔가 사건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다음에 세 번째가 기행문입니다. 여러분 기행문의 구성은 어떻죠? 기행문 여정, 다음에 견문, 그리고 감상 맞습니까? 그렇죠? 얘는 장르 자체가 얘를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여정의 이동 잘 확인해 줘야 돼. 그래서 사실 그래서 아까 24번의 선지 4번 있죠? 약간 좀 짜치는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기행문이니까 얘 관련해서 내용의 취 내도 너 대응할 수 있겠니? 뭐 그래도 할 말은 없는 거지. 기행문의 성격에 맞게 낸 문제이긴 하니까. 이해됩니까? 그리고 기행문 같은 경우에는 여정과 견문인데 이 견문과 관련해서는 직접 내가 보고 들은 것인가 아니면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것인가 이거 비교해줘야 돼. 이거 구별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보고 있는 건가 중에게 전달받은 것인가. 내용이 문제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냐면 외부 세계에 대한 언급이 되겠죠. 그리고 감상이니까 얘는 내면이겠지. 됐나? 기행문에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줘야 됩니다. 됐죠? 근데 그거 말고 오늘 이범선의 표고된 휴지 같은 경우에는 그쵸? 그러니까 나의 친구는 왜 도대체 그 휴지로 취급될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졌는가? 그쵸? 그리고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나서 나는 왜 휴지라고 생각했다가 국보라고 인식이 바뀌었는가? 이것까지 갈 수 있어야 돼. 이것까지. 그리고 그렇게 뚫어대는 내용이 바로 24년 수능의 박태환의 골목안이었죠. 기출에서 그 정도까지 요구한 적이 있거든.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구평은 살짝 아쉽게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살짝 아쉽게. 너무 잘 보면 방심하다가 아까 내가 얘기했죠. 이런데 이것 때문에 가려졌던 그런 문제점들이 내가 체크가 안 되거든. 알겠죠? 그래서 육구평은 살짝 아쉬운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너무 못 보면 또 스트레스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되죠. 너무 잘 보면 문제점이 가려지니까 방심하게 돼서. 자, 근데 어쨌든 간에 뭐 대학교 입학 처장께서 자네는 6월달 모의평가를 못 받고 내년에 다시 오게 뭐 이런 거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평은 글쎄 특히 요즘에 되게 유평에 대해서 의미부를 많이 하는 그런 경향성이 생긴 것 같아. 아니 유평 전날에 수업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 다 했는데 애들 다 안 와. 그러니까 유평이란 게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시험인데
유평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컨디션 관리를 합니다. 내가 보기에 되게 이상한 상황이거든. 아마 9평 때도 좀 그렇겠죠. 9평 때도. 근데 말 그대로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시험이니까 굳이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시험을 또 준비해? 이게 약간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닌가. 그래서 부담감 없이 남은 9월 달까지 준비 잘 해주고 그냥 국어는 꾸준히, 그쵸? 그리고 한 문장 한 문장 또박또박 그러다 보면 생각의 속도 자체가 높아져서 시간 부족의 문제는 해결이 점차 되어 갈 겁니다. 너무 조급함 갖지 않도록 합시다. 자, 오늘 조금 이르긴 한데 뭐 회사 다 끝내고 했으니까 오늘 수업을 조금 일찍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